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사전을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틀간 잠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오후에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어요. 네, 당 일각에서 계속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기현 대표 오늘 오후에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면서 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 밝혔습니다. 당대표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고요. 김 대표는 많은 분들께서 만류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적이, 즉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 총선이 11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성원들이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윤재욱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울산 남구 울지역구 네. 불출마 선언은 없네요. 네, 그 부분은 빠져 있어서요. 예. 김 대표의 거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울산 출마를 두고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직을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은 그 뒤에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 이 소식이 전해져서 미묘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네.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회동 직후 오늘 오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 대표와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을 좀 풀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김 대표가 고민이 많아 보였다면서 본인과 대통령 사이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언론에서 자신을 퇴진으로 몰고 있어 김 대표로선 잘 납득이 안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또 김 대표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본인이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 전 대표는 여유를 가지시라, 신중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 이어갔는데요. 네. 전투에 졌는데 지휘관은 멀쩡히 네덜란드 가시고 군단장 정도 원흉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당대표를 쫓아내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미묘한 시점에 만난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은 오늘 오전 11시에 만났는데요. 네. 속보로 전해들은 저희 같은 기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놀랐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말로는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로 시끄러워지기 전에 미리 예정해둔 약속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대표와는 과거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함께하면서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고 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회동은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의 거취에 대한 대화를 주로 나누기 위한 자리였는데 본의 아니게 김 대표 거취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자신의 신당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이후에 SNS를 통해서 오늘 자신은 이 전 대표에게 이 창당에 대한 당내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오히려 창당을 좀 만류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둘의 만남 소식이 전해진 후에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손을 잡고 신당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부 관측이 제기되자 이를 빠르게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그동안의 정치권에선 이준석 비대위원 장설이나 아니면 네. 선대위원 장설 같은 게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 네. 정도 카드를 줘야 이준석 전 신당을 대표가? 만들지 네.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그냥 창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사실 이 회동 전에 이 전 대표가 12월 27일에 탈당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네. 네, 물론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김기현 체제를 오히려 지탱해 준 게 뭐라 그럴까요? 윤핵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윤심을 업은 초선 의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는 오히려 그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누구 나가라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를 오히려 옹호하고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지금 지도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당의 혼란이 커질지 안 커질지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네, 불과 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초선 의원들이 이제 공개 뭐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김기현 대표를 좀 옹호하고 흔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김 대표 사퇴에 관련한 얘기가 어제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소 초선 의원들이 좀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일단 포스트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당은 신속하게 비대위로 전환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빠르게 당 혼란을 수습하고 총선 대비에 나서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여럿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나왔던 한동훈 원희룡 장관 중심의 비대위가 꾸려질 거란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네. 이들은 비대위보다는 향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총선 얼굴로 활약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 언론에서는 오늘 저녁에 김한길 비대위가 유력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찐윤 성향을 가진 이들이 다시 당의 수장이 될 경우 네. 계속해서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당의 확장성 명에서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당 중진들은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 당초 김기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공관위원장 임명 그리고 이제 선대위원장 임명 이런 순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나니까 비대위원장 임명, 공관위원장 임명, 선대위원장 임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그래서 공관위원장 임명도 좀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또 공관위원장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칼자루는 공관위원장이 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약간 일정이 뒤로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지만 찐핵관이라 불리는 의원 또 따로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나머지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영남권 중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어디까지 지금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 사태에 여파가 미칠까요? 이른바 이 김장연대가 물러난 결정을 하면서 시선은 이제 또 다른 윤핵관이죠.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에게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도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고 어제 장제원 의원 불출마 직후에 윤한홍, 권성동 두 의원이 1시간가량 회동을 가진 것으로도 전해지는데요. 네. 다만 이 윤한홍, 권성동 두 의원은 초기 윤핵관으로 꼽히긴 했지만 일찍이 뭐 권력으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현재 당의 위기를 좀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긴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보다는 당내에서 친윤 중에 친윤으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에게 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예. 이 의원은 현재 강원 지역구를 떠나서 비교적 험지인 경기도 구리시에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은 좀 다르지만 험지 차출설이 제기되어 온 안철수 의원도 오늘 거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예. 만약 자신을 험지로 보내면 총선에서 다른 주자들을 전혀 도울 수 없게 된다면서 현재 지역구인 경기 분당 갑 제도 전환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나가려고 그랬다가 네. 국정운영에 회방골이라는 소리 듣고 사실은 못 나갔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조금 비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퇴임하기도 전에 자신이 뭐 출마할 구체적인 지역구를 언급해서 이게 좀 구설에 휘말렸다고요. 네, 최근 개각으로 후임 임명 절차 앞두고 있는 이영 장관 엊그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분당을을 지역구로 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때로 덤빈다면서 누구든 나와라 라고 하던데 자신은 아직 분당을 갈지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뭐 긴장 풀고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직 서초을을 갈지 분당을 갈지 또 다른 을을 갈지 모르겠지만 퇴임 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라고 말해서 이거 지역구 쇼핑하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자 이 장관은 현재 해당 글은 삭제를 한 상태인데 네.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그 장관들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험지는 안 가고 이 주로 경기 분당과 같은 소위 양지만 찾아가려 한다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자 이 장관이 이를 의식해서 이런 글을 쓴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영 장관 외에도 김은혜 홍보수석,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분당 지역 출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분당가면 원래 내 거였다. 안철수면 비켜라. 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대결 구도가 굉장히 핫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한번 가보죠.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나왔어요. 네, 오늘 2명의 초선들이 당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출마 결단했습니다. 네. 먼저 이탄희 의원 그동안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목소리 내왔는데요. 오늘 양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면서 백의종군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질 가능성 있는 것 다 내려놓을 테니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발언을 겨냥해서 네. 멋없게 이기면 총선에선 이기더라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대선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의 경제통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지난 4년간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꿔보려 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객관적인 주장마저 당리당략으로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다라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부산을 찾았다고요? 네, 이 부산 찾았는데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 열고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질문이 이 두 의원의 불출마 배경에 대한 입장 그리고 당 혁신 요구에 대한 의견들을 좀 물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끝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좀 여당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고 있고 또 불출마했고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백의종군을 하고 있자 자연히 이제 친명 용퇴론에도 좀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논의는 당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어요. 네,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신당 창당 진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후에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며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아주 실무 작업의 초기 단계를 밟고 있다고도 밝혔고요. 네. 신당의 목표에 대해선 욕심대로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미 제3지대에서 행보하고 있는 양양자 금태섭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쇄신 정도에 따라서 이 신당 창당을 접을 용의도 있느냐라는 질문엔 흥정할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빨라지자 민주당에서는 더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고문단은 오늘 규탄문을 냈는데요. 당원을 배신하는 저급한 욕망 정치이자 윤석열 정권을 돕고 민주당 분열을 책동하는 배신 행위라고 이 전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초선 이소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고요. 일명 사쿠라라고 비난했던 김민석 의원도 자기 우물에 침 뱉으면서 새 우물을 파는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힐난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하고 만난다는 얘기가 있죠.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는 아직 양쪽 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고요.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는 등 수천만 원을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봤고요. 또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스폰서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돈봉투 자금 6천만 원도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봤습니다. 송 전 대표 입장 나왔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검찰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벼러운 송 전 대표 영장 심사를 잘 준비하겠다고만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조사를 마친 이후엔요. 검찰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네.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이라면서 검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영장 심사는 이르면 모레 열리고요. 네. 변호는 부장판사 출신인 송 전 대표 친형 송영천 변호사가 맡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 어느 한쪽이 좀 치명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겠죠. 검찰의 경우에는 지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때처럼 보복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게 되면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날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이들 간의 충동을 지점으로 꼽히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일 것 같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총 전 대표가 2차례나 자신을 좀 불러서 조사해달라고 먼저 요구를 했고 네. 또 지난 8일에도 조사에 바로 응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싸울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검찰은 최근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있는 측근들이 보석으로 석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좀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장 발부 여부는 봐야지 하는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위원장 후보자가 네.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다고요? 네, 지명 7일 만인 오늘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전문성 문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서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들을 잘 듣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며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에 대한 경험들을 토대로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고요. 가짜뉴스 근절, 공영방송 개혁 등 전임자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네. 반드시 규제라기보단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위에 맡겨진 역할을 정성껏 수행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국회 청문회 일정은요.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여당, 면밀한 검증 시간 더 필요하다는 야당이 아직 합의 중입니다. 근데 김홍일 후보자는 국민권익위원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드문데 이거 겸직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어제 김 후보자가 오전에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오후에는 방통위원장 후보 자격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서요.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청문회 준비도 권익위에 휴가를 내고 임한 것이고요. 김 후보자는 적절한 시기에 권익위원장 자리 정리하겠다고만 답했고 권익위에서도 퇴임식 일정 잡히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상식과 순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권익위원장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낙마할 경우 다시 권익위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 스스로 청문회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걸 자인하는 건가. 국회가 만만한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동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야당에서도 지금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음주운전, 폭력 장과가 드러나서 이미 지명 철회 요구, 사퇴 요구 쏟아지고 있는 강도영 후보자인데요. 네. 오늘도 여러 논란들이 좀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지난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운영하던 교재 판매소를 개인 교습소로 업종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교습소는 사업자의 주거지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교습소를 운영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2019년과 지난해 배우자의 소득이 공제 요건을 넘었는데도 부당하게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후보자 측은 오류였다면서 정정시고하고 금액을 반납 조치했다고 해명했지만 2차례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 좀 떨어진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하고 네. 그 폭력 전과는 젊은 시절에 공직 맡기 전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또 사과도 하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기된 의혹은 공직을 맡고 있는 중에 비교적 발생한 최근의 거잖아요. 일이죠. 비교적 최근이고. 네. 그럼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또 싶네요. 화제 좀 바꿔볼까요? 정부가 오늘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할 첫 종합대책을 내놨어요. 네, 정부가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54만 명 고립 은둔 청년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시스템 통해서 누구나 쉽게 위기 정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전담 관리사를 투입해 이들의 사회 적응,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고 갈 길이 아직 멀지만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넘어서 범정부 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 주거 대책을 내놨어요. 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때 2%대 금리로 최장 40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통장 도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층 대상 공공주택을 2027년까지 58만 호 확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도권에 6억 원 이하의 집 자체가 얼마 없고 40년 분납이어도 여전히 부담이다 이런 지적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국가 자격증 응시료를 연 3회까지 절반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은 청년 지원금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 타깃 정책들을 쏟아내는 건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싸늘한 2030 마음을 돌리기 위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네덜란드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총리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마르크 리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조금 전 리터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양국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고 말했고요. 네. 이제 동맹으로서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의 반도체 동맹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사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경북 봉화군에 있는 명풍 석포재련소에서 지난주 3명의 노동자가 아르신 중독으로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재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장에서 재련소에서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건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연대 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르신 중독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물질이고 노동자들이 중독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재련소입니다. 네, 네. 과거에는 이제 한국에도 재련소가 많았는데 많이 없어진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재련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동이나 납, 주석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재련하는 그런 재련소입니다. 네. 이 재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광석을 광산에서 캐가지고 그거를 녹입니다. 네. 예, 아주 그러니까 뭐 납이나 동, 주석만을 뽑아내고 그것도 순도 높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네. 아주 강한 황산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한다 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장 내 작업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열악하기가 쉽고 또 노동자들이 그런 유독한 물질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아르신은 그런 물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일반적인 어떤 노동 환경에서는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아무래도 재련소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그런 유해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녹여내는 과정에서 예. 예, 그 유해 물질들을 뽑아낸다고 이제 시설들은 돼 있지만 예.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농도의 그런 물질에 노출되는 것은 다른 공장보다는 훨씬 더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산재 사고는 재련 과정에서 발생한 뭐 그 아르신 가스에 중독된 게 아니라 네. 이 어떤 물질 저장하는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다가 발생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예.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그리고 모터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상황은 이번 경찰 조사 결과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 뭔가를 이렇게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하청업체 직원들이 투입이 되는 거죠. 정직원들보다는. 네. 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관리하는 정직원도 옆에 있다가 노출돼서 그분들도 지금 중독을 일으켰고 또 직접 모터 교체에 투입된 하청업체 직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예. 일반적인 이런 그 설비 교체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 그 회사 측에서 이런 독성가스가 발생하고 뭐 재련 과정이든 어디든 간에 그 탱크에도 그 가스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해요. 저희도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 이 영풍 석포 재련소는 과거부터 계속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산재 사고는 물론이고 직업병 뭐 얼마 전에는 여기서 일했던 분의 그 백혈병에 이제 걸렸는데 예. 이 회사 측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산재를. 예. 그래서 소송을 해서 몇 년 만에 1심에서 이분이 작업 환경에 노출된 그런 비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 모두 1급 발암물질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급성 백혈병이 맞다. 이런 법원 판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부터 사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곳으로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기사가 끊임없이 나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곳에서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또 의독성 물질이 누출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련소가 굉장히 오래된 사실 뭐 공해 사양 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데 예. 그렇지만 이 아연을 생산하는 전 세계적인 업체로 평가가 됩니다. 이 석포 제련소하고 또 같은 계열로 돼 있는 온산공단에 있는 고려 아연 예. 이 두 회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아연 생산에서 굉장히 선두를 다투고 있고 수조 원의 그런 매출액을 이제 내는 그런 돈 많이 버는 회사예요. 예. 그런데도 그 공장 현지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그 사실 노동자가 죽고 다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이요. 그 경상북도 봉화라는 굉장히 산골에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낙동강 상류입니다. 네. 낙동강 1,000만 명이 그 식수로 사용하는 그 상류에 뭐 오염물질을 엄청나게 내보내고 예. 그 주변 산을 보면은 황산이라든지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이 그냥 그 산림이 거의 다 죽은 그런 상태예요. 예.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뭐 70년대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해 기업이 여전히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또 환경부나 이런 정보부처의 비호 아래 진행되는 측면도 있어요. 비호요? 얼마 전에는 원래는 이런 이제 강이나 이런데 설비를 증설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이게 벗어나도 기준에 벗어나도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허가도 안 받고 무조건 일단 증설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치단체와 환경부가 그거를 그냥 벌금 얼마 내고 전부 인정해줘 버리는 사실상의 비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산업재해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환경 오염물질을 누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속 그냥 뭐 법이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봐주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일단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뭐 얼마 전에 나온 김용균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실 그 원청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법이냐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법으로 이번 사건은 또 특이한 것이요. 하청 직원뿐만 아니라 원청 직원 2명도 중독이 나온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걸 뭐 하청 업체 책임이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사건을 계기로 원청 직원과 하청 직원 모두 다 똑같은 피해, 게다가 사망 사건이 났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그런 단죄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이걸 계기로 이 낙동강 상류에 이렇게 산림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런 기업은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단순 이주시키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니까 공단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공단 내에서도 아주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첨단 시설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제련소 측에서 운영하는 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뭐 일종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배출 안 하는 환경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다. 지금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이트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적용하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죽습니까? 그것도 3명은 중독되고 지금 1명이 또 그 위독이어서 또 그분이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게 다 대외적으로 그냥 홍보하는 거고요. 소위 말하는 그냥 사실 거짓으로 환경 문제에 앞장선다라고 하는 뭐 요즘 말로 기업들이 광고를 과장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석포제련소에서 오염물질 그러니까 물을 오염시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공장 앞에 가보니까 전 뭐 한 달 전에 가봤는데 뭐 무방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게 홍수 때라든지 한 번씩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오버플로우 돼가지고 넘치고
또 거기가 산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인근에 이제 마을도 있지만 네. 마을 주민 대부분이 이 공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쉬쉬하고 대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단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이주와 그 시설 개선이 그냥 단순한 개설이 아니고 아주 철저히 이런 문제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그런 설비로 탈바꿈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에 사는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은 괜찮습니까? 괜찮을 리가 없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재련소가 여기 석포에 있는 봉화에 있는 석포 재련소가 있고요. 예. 충남 서천의 바닷가에 장항 재련소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이제 남아 있는 재련소인데 장항 재련소의 경우에 그 주변의 논과 밭이 엄청나게 그 중금속에 오염되고 주민들도 그 비소라든지 이런 중금속에 이제 그 오염이 돼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해서 그 환경 피해 구제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 장항재련소 주변 인근의 수백 명이 그 구제 대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석포재련소도 마찬가지죠. 그 주변에 농작물이 오염되는 거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건강 피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사고 장소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그리고 또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 건강 진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만 해도 좀 아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요. 되게 이게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을 때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유관 공장 여기 석포재련소뿐만이 아니고 주식회사 영풍이 운영하는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일제 안전 점검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좀 지나면 흐지부지 돼요. 그리고 벌금 조금 매기고 전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거고 바로 그런 점이 석포재련소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있었던 문제예요. 게다가 거기 말씀드린 낙동강 상류라는 게 이제 안동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안동댐 하류에 그러니까 댐 안에 이제 저질이 굉장히 오염이 돼 있는데 그거의 오염 물질의 90% 이상이 바로 석포재련소에서 그동안에 나갔던 오염 물질 때문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 주변에 강, 댐, 산 그리고 노동자들의 건강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적인 공해병인 이제 일본의 공해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그리고 요카이치 천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따이따이병이라고 이제 알려진 게 바로 카드뮴 오염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큰 공해병이 발생을 하자 공장을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바로 그 설비가 옮겨온 곳이 석포재련소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앞서 지금 석포재련소의 어떤 시설에 관한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부의 어떤 대처에 관한 문제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법령이 미비한 점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지금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됩니까? 통합환경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다시 허가를 내준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 지금 3공장까지 이게 확대가 돼 있는데 모두 불법 증축한 거를 나중에 벌금 조금 내고 그냥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모두 다 네. 회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번에 노동자 사망 및 중대재해가 벌어졌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법 제정 취지 노동자가 사망하고 심각한 직업병이 걸리고 중독돼서 하는 그것도 다수의 피해자가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예.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는 지금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 사고 일지를 보면은 97년부터 계속 몇 년마다 사고가 나고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거든요. 네. 이번에야말로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야 거기에 관계되는 그런 조직들이 안전 체계가 제대로 좀 한번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 내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이런 문제로 책임을 처벌되고 뭐 감옥에 간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예. 그나마 이번 기회에 이런 공해기업,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노동자를 죽게 다치는 그런 기업들에게 경종을 좀 울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폐막일을 넘긴 끝에 간신히 공동선언 합의안을 도출했는데요. 그럼에도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지구생활 백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에도 예고를 해주신 거죠? 네. 당사국 총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주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하마터면 또 한 주 미룰 뻔했어요. 왜요? 이게 원래 어제 끝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거 거의 망했다, 큰일 났다, 결렬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거의 밤샘 회의를 한 끝에 어쨌건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2, 3시쯤 이제 최종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외신 참고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계속 체크했는데 전 그걸 보면서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이익이 진짜 최우선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네. 그래서 이런 속도로 우리 기후 대응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회의는 핵심 의제가 뭐였어요? 요번 핵심 의제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캅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마디만 하고 짚고 넘어가면, 네. 이제 캅이라는 거는 매년 그 전 세계 198개국 정상급 대표단이 모여서 하는 이제 기후 정상회의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제 올해는 UAE의 두바이에서 열렸고요. 이번 이제 핵심 의제가 뭐였냐면 합의문에 이제 화석 연료를 어떻게 담을까 말까, 담으면 어떻게 담을까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논쟁을 벌인다는 게 오히려 좀 넌센스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석유 재벌들이 지금 거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네. 그랬는데 네. 이게 일단은 좀 짚어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석탄, 석유 같은 이런 화석 연료가 자꾸 네.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지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기후 변화가 화석 연료 때문이라는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상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한 80%가 화석 연료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글로 적어서 합의에 또 이르는 과정은 또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 연료라고 하면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화석 연료를 어떻게든 덜 써야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줄이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완전히 없애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국제사회 합의가 어디까지 왔었냐면 석탄을 줄이자까지만 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가 나온 것도 겨우 2년 전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제 기후 정상회의 캅이라고 하는 게 열린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데 2년 전에야 석탄을 없애자도 아니고 석탄을 줄이자까지 겨우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올해는 어떻게든 석유나 가스까지 포함을 해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내지는 없애자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막판에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결별하겠어. 이런 네. 상황에서 네. 너무 많이 나아가는 거 아니야. 일단은 줄이자고만 합의를 해도 네. 그것도 지금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화석 연료를 그게 이제 이번에 의장이었던 그 UAE 국영 석유회사 CEO의 이제 또 주장 중에 하나였었고, 네, 일단 이번에 가장 큰 포커스는 화석 연료란 단어가 들어갈까 말까 일단 이것부터가 논쟁이었습니다. 지금. 화석 연료란 단어가 들어갈까 말까가 논쟁이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줄이자고 하든 네. 언젠간 단계적 폐지를 하자고 얘기를 하든 화석 연료란 말을 안 쓰면 어떡해요? 화석 연료란 단어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들어갔어요. 네, 그동안 이제 2년 전에 겨우 석탄이란 단어를 그 안에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화석 연료란 단어를 겨우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 안에 석유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예민해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석탄만 주범이야. 그러고서 석탄에 대해서만 막 이렇게 네. 어떤 그 나쁜 악처럼 취급을 했는데 네. 이제 석유까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네. 쟁점이 되니까 네. 화석연료라는 표현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됐다. 그게 이번에 이제 핵심이었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네.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자 아니면 폐지하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둘 다가 아니고 제3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 다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일단 제가 그럼 합의문 원문을 한번 제가 번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 공정하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 중요한 10년 동안 행동을 가속화해서 과학에 맞춰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하라고 쓴 말이니까 네.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회의 시작 전만 해도, 그러니까 시작 전뿐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 논의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화석연료냐 아니면 석탄이냐, 폐지냐 감축이냐, 요거를 어떻게 조합할지 약간 사지선다 문제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복잡한 말로 합의문에 담은 거죠.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뭐 환경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염원했던 이 화석연료라는 단어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다란 진전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커다란 진전이라고 막 이렇게 제가 호들갑 떠는 것처럼 말을 하냐면 예. 이 합의문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만장일치입니다. 다수결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우디 같이 석유 파는 나라들도 다 합의를 해야지만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못 들어갔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좋은 이제 성과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어가 많으면 네. 원래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게 그렇죠. 되잖아요. 뭔가를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하는 들면 거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목표가 네. 제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정하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네.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렇게 수식어가 네.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줄이자는 얘기냐 없애자는 얘기냐 예. 이것도 아니고 이게 영어로 원문은 뭐라고 돼 있냐면 트랜지셔닝 어웨이 그러니까 뭐 벗어난다 전환한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벗어난다라고 이해를 하면 퇴출이지만 그걸 어떤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또 줄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멀어지자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잘 섞어서 합의문에 담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화석연료가 포함된 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문장이 어떤 독립된 조항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 중에 하나로 열거가 돼 있고 그럼 그 위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네.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당사국들이 다음과 같은 노력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거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그게 언급이 된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 안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요. 네, 되게. 막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티가 역력한데 네. 뭐 예를 들면 중요한 10년 동안 행동을 가속화해 과학에 맞춰 네. 뭐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 이것도 네. 정확한 의미도 와닿지도 않지만 네. 전제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석도 그러게요.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자꾸 애들러서 비껴가고 도망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각국 그래서 이제 반응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예. 이제 그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장이 있어요. 사이먼 스틸이라고. 예. 그분은 이제 화석연료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석연료 퇴출로 가는 어쨌든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는 지금 이제 뭐 전쟁 두 개가 크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모두 만족해야 된다. 완벽하진 않지만 기뻐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요번 이제 뭐 늘 그랬지만 특히 요번에는 사우디가 굉장히 그 빌런 악당의 역할을 했거든요. 계속 이런 화석연료 못 들어가게 많이 이제 뒤에서 작업을 많이 했고 네. 그런데 이제 사우디 반응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온실가스 줄이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하는데 좋은 말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속내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 탄소 포집하는 기술을 계속 써서 그걸로 석유 계속 쓰는 게 어떨까 이런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소도서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기후 변화로 해수면 올라오면 당장 그렇죠. 이제 잠기게 된 그런 네. 작은 섬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 최종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가 잠깐 없었는데 거기서 합의문이 채택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허점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 이제 그 안에 석탄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석탄 적어도 석탄만큼은 좀 퇴출이라고 좀 더 강도를 높여서도 됐을 것 같은데 예. 여전히 석탄 감축 노력을 더욱 경주한다 요 정도로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전환 연료가 에너지 전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전환 연료라고 하는 게 보통 뭘 말하냐면 가스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속 가스를 사용해도 되도록 계속 뭔가 문을 열어두는 이런 게 이제 도서국가나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허점에 해당되는 거겠죠.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남을 단죄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단죄를 하든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CEO 네. 이 사람이 그 석유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네. 석탄도 뺄 수도 석탄도 뭐 네. 결국은 폐지하자거나 이렇게도 못 가고 네. 석유도 애매모호하게 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이제 우려가 많았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석유의 업계에 발을 담근 사람이 의장을 맡는 게 네. 맞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자베르라는 의장이 지난 11월 달에 화석연료 퇴출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또 뒤늦게 드러나서 이번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오펙 같은 경우에 되게 막 뭐 화석연료가 표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여기 이게 합의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안 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압박을 가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일종의 전략이지 않은가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11일 날 공개된 초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초안을 보면 뭐 화석연료를 줄인다, 뭐 어쩐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생산과 소비를 감소한다라고 해서 완전히 잔뜩 물을 타가지고 거의 맹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초안을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는 이럴 거면 우리 그냥 짐 싸서 가자 다시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여서 거의 파장 분위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당사국들이 우리 70점은 받아야지 하면서 이제 모인 거죠. 근데 모의고사 그러니까 초안이 받아봤더니 거의 30점도 어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라고 한 기대치가 확 낮아진 상황에서 50점짜리 성적표가 딱 나오니까 와 그래도 50점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헤어지는 분위기 약간 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내년 캅도요. 산유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요? 네, 내년 캅 그 개최지가 이번 회의 기간에 결정이 됐는데 예. 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 거의 한 여기도 석유 많이 전체 나오죠. 수출액의 90%인가가 이제 석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석유가스에서 나오는 나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동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먼저 석유가 뭐 발견이 됐던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회의 하나만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또 일부 성과도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자 이런 합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캅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성과가 손실과 피해 기금 개도국이 원했던 그거를 맞아요. 이제 의제에 올렸었는데 예. 1년 만인 올해 그게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내겠다라고 약속한 나라도 있고 물론 액수가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요. 어쨌든 1년 만에 이렇게 출발을 했다라는 것도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네. 좀 미덥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더디 가도 앞으로 좀 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더 이상 지구가 공멸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네. 절박감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생활백서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모레 글피까지 전국에 많은 비나 눈이 내리겠고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일요일 호남과 제주도 지방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 서해안 지방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서부, 전라권, 경남, 제주도에서 시작돼 내일 오후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에 그치겠지만 글피 다시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2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원 영동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강원 산지 5에서 20cm, 북부 산지에는 30c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10도, 대전 11도, 대구 12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4m로 동해 중부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9도, 습도 67%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혹시 홍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독도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 그러니까 약 87km 떨어져 있다면 홍도는 흑산도에서 서쪽으로 22km, 목포에서는 서남쪽으로 115km 떨어져 있습니다. 목포에서 회속선을 타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독도 못지않게 외로운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을 만큼 해안 곳곳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1년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섬 주민은 5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흑산도 주민들과 신안군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섬의 유일한 학교인 흑산초등학교 홍도 분교의 6학년인 학생 3명이 졸업하면 학생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돼 74년 역사를 가진 학교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대로는 섬에 앞날이 없다고 판단한 신안군과 주민들은 폐교를 막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학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는 집과 매월 32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건데요. 이런 노력 끝에 이주를 신청한 육지의 11가구 가운데 4가구가 전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전남이 각각 1가구, 경남이 2가구, 보호자와 함께 학생 10명도 홍도 분교로 전학을 오거나 입학한다고 합니다. 신안군은 약속대로 빈집 4채를 1억 1천만 원을 들여 깨끗하게 수리해 내년 1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호자들에게는 홍도 사무소와 보건소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섬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학교가 다시 아이들로 북적거리게 될 거라는 소식에 그동안 육지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냈던 주민 3가구가 다시 홍도 분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또 홍도 이주 선곡에 힘입은 신안군은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인 신의도에서도 신의초등학교로 전학 오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도처럼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홍도를 찾게 된다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러 홍도 분교에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나는 섬에 있네. 아무도 찾지 못하는 섬. 차가운 바람에 속에 불어 와도 그 어디에도 피할 곳 없네. 나는 섬에 있네. 아무도 닿지 못하는 섬. 사나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강하솔의 섬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문자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73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앞으로는 홍도에 있는 분교처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이러한 전략들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충분히 아이들 키우기 여유로운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읽으면서 좋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바라게 되는데요. 그렇게 가서 아이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하나가 해야 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뭐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온 동네가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역에 일자리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대비해야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안일숙님, 홍도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름다운 다도해와 함께 아이들 웃음소리가 나는 섬이 될 것 같아 기쁘네요.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겠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홍도 아직 못 가봤는데요. 가보고 싶어요. 언제쯤 여유가 생기면 남도 여행을 하면서 한번 흑산도도 가고 홍도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홍탁도 먹어보고 싶고요. 네, 아이들도 만나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주셔서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1년 동안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크게 늘어났다고요? 네,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제 겉에 쓰인 값은 그대로 두고 슈링크 이렇게 줄어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안에 들어오는 용량을 살짝 눈속임해서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소비자원에서 지난 1년 동안 9개 회사의 37개 상품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용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은 사실 가격 인상 효과랑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는 게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인데요. 네. 뭐 용량을 210g에서 뭐 이렇게 땅콩 과자 같은 경우는 190g으로 거의 10% 가까이 줄이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김 한 팩 용량이 5g에서 4.5g이 됐어요. 그거 사실은 잘 구분도 못하겠어. 그 양을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세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던 양이 들어있겠거니 하는 거죠. 풀몬 핫도그도 5개 들어있었는데 4개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용량을 줄이게 된 건데요. 치즈는 용량이 최대 10% 줄었고 사탕은 1년 전에 비해서 18%나 용량을 덜 담으면서 꼼수 인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원에서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해봤더니 네. 1년 새에 모두 37개 품목이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일부 업체는 자사 모호를 통해서 용량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약간 속았다라고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주는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된 건데 소비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같이 제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네.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네. 포장지를 변경하는 등 리뉴얼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설명하게 됐어요. 그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차라리 사실은 지금 원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는 올리지 말라 그러면서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예. 훨씬 더 솔직한 해명이 아닐까도 싶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물가 관리를
이렇게 누르는 방법으로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한계가 있죠. 시장이 존재하는.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진짜 꼼수가 아니라면. 네. 참 제가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는 이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미리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줄였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다. 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형마트 가보시면 그람당 가격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단위 가격 표시하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비교할 때 도움이 되라고 뭐 100g당 그렇죠. 얼마, 뭐 100g당 얼마 이렇게 네. 써 있는데 이게 1999년에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사실 용량의 변화는 몰라요. 100g당 얼마가 써 있는지는 보지만 사실 총 용량이 얼마이고 곱하기 얼마 그거는 이렇게는 잘 안 안 봐요. 하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의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선 제품 포장지에다가 용량이 변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해라.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에서도 단위 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용량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할 계획인데요. 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도움이 될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일단 뭐 우리 줄였습니다라고 공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심의 규정에 따르면은. 근데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시는데 보험 광고 보면 약관을 깨알같이 써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읽으면 맞아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선 충분히 얘기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용량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제품 포장지와 제조사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근데 소비자 단체들 얘기는 아니 지금도 글씨가 많은데 포장지에 그거 하나 추가한다고 확실히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년 새 용량을 줄인 37회 품목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용량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럼 조금 발빠르게 대응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파는 상품에는 단위 가격 표시제가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연구 용역을 맡긴 뒤에 내년 2월 이후에나 온라인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또 그 얘기를 했었던 보험 얘기를 하니까 네. 아이들 출생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게 되잖아요. 네. 보통은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뭐 태아보험 같은 경우도 있고. 저도 가입을 했는데 약관을 못 받은 거예요. 보험사에 약관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A4 용지에 꽉 들어갈 약관을 우리 손바닥 반도 안 되는 크기로 줄여가지고 A4 용지에다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읽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걸 공개하기 싫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좀 기업들이 요즘에 윤리 경영 많이 얘기하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면 원가가 올라갈 때 용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앞으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의 건물에 그냥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네. 막으면 또 안 된다고요? 예. 이렇게 경찰에 이제 허위 신고로 1년에 걸려오는 전화가요. 1년에 4천 건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인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위급한 현장에 장난 신고를 한 현장에 가버리면 그 인력이 또 다른 위급 상황을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년 만에 112 기본법을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건데요. 이번에 기존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달리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도 긴급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14년에요. 실종 신고를 경찰이 받았습니다. 네. 여성의 남자친구 집에 갔는데 그 안에 실종 여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충분히 추정을 했지만 네. 인기척이 없어서 집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건이 그 다음날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건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뛰어들 수 있는 요건들이 이제 달라진 게 임박할 때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우려가 있을 때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해졌습니다. 또 재난과 재해 같은 위급 상황 시에 경찰관이 피난 명령권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도 있고요. 네네. 이렇게 경찰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응했을 때는 네.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처벌 규정도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957년에 이제 112가 도입한 이후에 연간 2천만 건의 신고를 처리해 왔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법적인 부분들 좀 미비해서 대응하기가 현장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그게 글씨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애매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선도적인 조치를 하고 싶어도 그게 좀 어려웠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긴급조치나 피난명령, 공동대응 등 협력 강화를 포함한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6년 만에 사실 66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서야 이제 그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에 대한 신뢰. 그렇죠. 경찰이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진입하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경찰은 매우 신중하게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신뢰를 국민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위급 상황일 때 막 들어와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독감이다, 폐렴이다, 호흡기 질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약국 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약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병원 가시면 독감 네. 환자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의 다른 그 호흡기 질환에 걸린 환자들이나 아니면 감기 걸리신 분들 되게 많이 보게 맞아요. 되는데요. 바이러스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37주부터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16일 사이 그 37번째 주부터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가 네. 한 달 새 1.4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모자라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한꺼번에 발생을 하니까. 네. 의약주문 도매 사이트가 있는데 이 의약주문 도매 사이트에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보면 1위가 코프 시럽, 2위가 시네추라 시럽, 그리고 5위가 타미플루 캅셀. 그러니까 1위부터 20위까지 시럽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로 보통 먹는 이제 약 아니에요? 코나 뭐 이렇게 목이나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먹는 네. 그런 약들인데 1위부터 20위까지가 대부분 감기약이었다는 거죠. 품절을 대비한 알람 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5층 내과에서 가까우면 약국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면 약이 떨어져서 못 주는 경우도 있고 품절 사태를 많이 겪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이 한 2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재고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씩 필요한 만큼만 약을 구매해서 약국에서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도매상에도 재고가 없고 또 약을 도매상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품절이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좀 쟁여놓는 거고요. 그리고 네. 온라인으로 구매를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좋은 약사가 약을 잘 구비해 놓는 약사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주사제도 부족하다고요? 네. 주사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독감 환자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과잉 진료를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독감 이제 검사하잖아요. 근데 한 줄, 그러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네. 선제적으로 조치가 좀 필요하다면서 주사제를 맞아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주사제가 비급여 주사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만 원이 넘는 가격이고 또 혹시라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부작용 고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독감 치료제, 주사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약도 부족한데 또 일부에서는 과잉 진료 이거 안 맞아도 되는데 맞으라고 맞아요. 하는 거 예.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과잉 진료 사례까지 더해지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감 치료제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수요 조사를 좀 명확하게 하고 공급도 달리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걱정이네요. 정말 병원형 가잖아요. 그러면은 비급여 주사 정말 많이 막 홍보하는 문구 진짜 많아요. 네. 좀 사실 솔직히 눈살찌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병원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과잉 진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 권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가급적 좀 신중하게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그렇죠. 예, 처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이정우 선수 어디로 갈지가 정해졌습니까? 네, 이정우 선수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약 네. 조건은 6년에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8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포스팅 시스템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었던 키움 측에서도 계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이정우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무대에 서게 됐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8번 차지한 메이저리그 명문구단입니다. 오타니가 이적한 LA 다저스, 김하성 선수가 뛰고 있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소속이어서 벌써 이정우, 오타니 그리고 김하성 선수의 맞대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외에는 뭐 샌디에고나 뉴욕 매츠와 같은 여러 구단이 영입전에 전해졌습니다만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왔던 샌프란시스코에 이정우 선수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푸틀라 단장이 고별 경기가 열렸던 고척돔 차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었죠. 오타니는 7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때문에 스포츠 역사상 제일 큰 금액이다 이래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데 오타니 선수하고 분노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값 1억 달러인 선수가 오타니를 좀 꺾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정우 선수가 팀 내 연봉이 1위입니까? 이렇게 되면? 예.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 팬그래프스에 의하면 이정우 선수의 연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1위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아끼는 우한 선발 투수 로건 웹보다 비싼 몸값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웹이 5년에 9천만 달러, 1,190억 원에 계약해서 연간 1,800만 달러이니까 지금 이정우 선수가 1,883만 달러를 연평균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그 팀 내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2023 시즌을 두고 2년에 3,600만 달러를 계약했던 외야수 마이클 콤포터도 연간 1,800만 달러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야수인 미치 해니거는 올 시즌 연봉이 2천만 달러인데 이정우 선수보다 높지만 계약 규모는 3년에 4,350만 달러이기 때문에 연평균 금액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그 값어치가 사실은 11월 초에는 연평균 1,000만 달러, 한 130억 원 수준으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네. 이 스토브리그를 진행을 하면서 훨씬 더 값어치가 올라간 거죠. 그게 이제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데 FA 시장에 지금 타격이 뛰어난 외야수가 예년보다 적은 데다가 대다수의 부자 구단들이 외야수 영입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정우 선수의 몸값이 더 높아진 겁니다. 몸값 높아지면 원래 원소속인 키움도 상당히 이득을 보겠죠? 네, 24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포스팅을 통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 팀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금액이 1,882만 5천 달러, 약 247억 원입니다. 보상금 규모는 계약 총액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한미 선수 계약 협정에 따라서 산출된 총액이 2,500만 달러 이하이면 보장 계약 금액의 20%를 지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보죠. 요즘 뭐 탕후루 때문에 여러 네. 논란이 있는데 탕후루 가게에서 쓰다만 남은 설탕물을 도로 비물바지에 버리는 장면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네. 되고 있어요. KBS가 이제 공개한 영상인데요. 한 유명 탕후루 업체 가맹점에서 뜨거운 설탕 시럽을 배출구 빗물바지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네. 지금 관할구청이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쯤에
벌어진 일인데요. 도로에 매장 앞에 있는 도로구 빗물바지에다 설탕 시럽을 버렸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도 찍혔는데 네. 앞치마한 남성이 냄비에 든 뭔가 이렇게 빗물바지에 부은 후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이게 설탕 시럽입니다. 탕후루 네. 만들고 남은 거. 설탕 시럽의 경우에는 녹는 점이 185도랍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조금만 낮아지면 금세 굳어버리게 되는데 남성이 설탕 시럽을 버린 배수구 빗물바지가 딱딱한 덩어리로 굳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설탕물이 빗물바지에 이렇게 굳어버리면 막히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빗물바지는 빗물을 이렇게 하수구로 그렇죠.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만약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한두 번 설탕 시럽을 빗물바지에 버렸다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책은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게 여기서 사실은 그 싱크대에 버리면 거기 또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홍지혜 아트 디렉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하실 그림을 제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좀 그림 자체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들이요. 네. 한 여인이 남자의 목을 베어들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목을 베어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네. 아마도 어디선가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모두 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거예요. 네. 명화 속에 자주 등장하지만 비슷해서 헷갈리는 목을 베는 두 여인이 있는데요. 네. 한 명은 적장의 목을 벤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영웅이고요. 네. 또 한 명은 세례 요한의 목을 탐한 악녀입니다. 성녀와 악녀. 이렇게 다른 두 여인인 바로 유디트와 살로메인데요. 오늘은 서양 화가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와 또 그림 속에서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꾸 들어도 까먹고 그쵸, 그래가지고요. 맞아요. 얘기를 해주셔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일단 유디트와 살로메 네. 어떤 사람인지 이걸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우선 유디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유디트는 구약 성경의 외경인 유디서 13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네. 이스라엘의 베톨리아라는 마을의 과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유디트가 그러니까 젊은 여자인데 네. 하녀와 단둘이 적진에 뛰어듭니다. 유디트가 원래 마을에서도 행실이 바르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외모로 이제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한 다음에 네. 술에 취하게 한 뒤 적장이 잠든 틈을 타 단칼에 적장의 머리를 베어버린 겁니다. 대장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군이 혼비백산하는 사이에 예. 그 마을 사람들이 군대를 몰아내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녀 덕에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성녀가 됐다. 네. 예. 이거 우리나라 농계하고 약간 비슷한데 맞아요. 동서양의 또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유디트는 적장의 목을 베고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논개는 끌어안고 같이 맞아요. 약간 동서양의 차이인가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적 매력과 전사의 용맹함을 모두 갖춘 이 유디트 이야기는요. 네. 여성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독립성을 상징을 하면서 중세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재밌는 건요. 시대에 따라 그리고 화가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 유디트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나열을 해보자면 예.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도나텔로, 보티첼리, 만테냐, 젠틸레스키, 티치아노, 렘브란트, 루벤스 등등 이 외에도 더 있는데요. 예. 정말 많은 작가들이 유디트를 뮤즈로 삼고 있어요. 예. 작가마다 어떻게 해석을 달리 했는지 그 살펴보는 것도 그
감상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그 가장 복수를 하는 걸 좋아하나? 왜 그렇지?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1599년에 그린 카라바조가 그린 유디트입니다. 이 작품이 논란이 됐었던 이유는요. 바로 목을 베는 순간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순간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전에 유디트를 주제로 한 작품들은 대부분 목을 베기 전에 긴장되는 상황 그런 걸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그리거나 네. 아니면 목을 벤 후에 용맹스러운 그 이제 약간 그런 모습들을 그렸는데요. 이를테면 1515년에 티치아노가 그린 유디트 그림을 보면요. 예. 유디트도 목이 잘린 그러니까 유디트도 그렇고 목이 잘린 적장의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평화로워요. 온화하게 그렸어요. 근데 카라바조는요. 원래도 소위 그 종교화를 그리는데 매운맛 종교화를 그리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개팍하다고 예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카라바조는. 맞아요.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려서요. 네. 예배당에서 앞다퉈서 이제 그림을 의뢰했던 그런 작가인데 카라바조가 생각하기에는 목을 썰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가라면은 응당 그 장면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좀 그림으로만 보면 네.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리얼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카라바조의 유디트는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유디트를 그린 그림들이요. 모두 젊은 여인과 그리고 적장의 목을 베는 칼 그리고 적장의 머리 이렇게 등장을 대부분 하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네. 근데 카라바조의 유디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심경의 표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작품에는요. 흰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올리고 금발의 머리를 한 굉장히 앳된 소녀가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유디트죠. 그리고 왼손으로는 홀로페르네스의 머리채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목을 반 정도 베고 있는 다소 잔인한 그림인데요. 네. 여기서 표정이 굉장히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결의에 차 있는데 동시에 미간을 살짝 찡그려서 약간은 이제 본인도 이런 게 처음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렇죠. 혐오스러운 듯한 막 이제 이런 표정을 또 동시에 짓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그런 아주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또 그 포즈가요. 남성의 머리를 최대한 멀리서 쥔 채로 칼을 베고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결의에는 찼지만 이런 행동이 처음인 듯한 그런 굉장히 서툰 칼질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노와 공포 사이의 복잡한 신경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게다가 카라바조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기 때문에 약간은 연극의 거의 절정인 클라이막스 부분처럼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화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라바조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해 주신 적 있잖아요. 네네. 살인을 저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셨던 게 기억이 잘 나는데. 기억을 하시네요. 근데 일단 심리적으로 보면은 카라바조가 홀로페르네스일까 아니면은 유디트일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누군가는 이 적장의 머리에 본인을 대입을 해서 이제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거를 약간 이제 뭐 회개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누군가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상 카라바조가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이 그림을 그린 게 더 먼저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살인을 그 이제 좀 뭐 회개하고 있다 이런 건 다른 그림 안에 표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카라바조가요. 그때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괴팍했던 사람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경찰 수배만 17번 그리고 감옥 수감만 7번이나 된 작가인데요. 신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었고 신의 저주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난폭한 성격이었겠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데요. 그래서일까 이 작품에는 그 폭력적인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거 그리는 사람도 편치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네. 그려놨어요. 근데 또 그런 이제 일도 많이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몸 안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분노가 되게 많았던 사람일 것 같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손이 좋으니까 그림 속에 잘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확실히 어떤 작가가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 안에 녹여 있는 작가의 삶이 좀 투영된 것들이 보이는데요. 네. 이와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걸로는요. 여성 화가인 젠틀레스키라는 사람이 네. 1614년에 그린 유디트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 등 극적인 효과는 비슷해요. 특히 이 젠틀레스키가